어알에서는 거시경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과 중급자분들을 위한 영상을 재생 목록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시청자분들의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헤지펀드가 사실상 미국 국채의 실질적인 최대 보유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들의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연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은 그 후속으로 지금 금리에서 나타나는 조금 이상한 움직임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게 2025년 11월 24일 기준 현재의 금리예요. 이 부분은 금리 복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있어야 하기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뭔가 좀 특이하죠? 보통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단기 금리끼리 역전이 되어 있어요. 이건 금리 복도를 보면 더 잘 느껴집니다. 기준금리는 4%, SRF 4%, IORB가 3.9%, RRP가 3.75%, 그리고 SOFR은 IORB 바로 위인 3.91 정도죠. 표면상으로는 꽤 안정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단기금리표를 다시 보면 이 안정감이 사실 표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준금리는 4%이고 IORB가 3.9%인데 무려 5년물까지 금리가 IORB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더 낮죠. 일단 1개월물과 3개월물은 그래도 IORB보다는 위에 있어요. 은행이나 헤지펀드가 실제 현물로 매입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6개월, 1년 정도로만 넘어가도 은행은 굳이 IORB보다 낮은 금리의 단기채를 사줄 이유가 없죠. 더 내려가면 1년물은 아예 RRP보다도 미치예요. 최근 금리가 조금 올라와서 지금은 보정된 수준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심했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낮은 금리에 누가 왜 사주는 거지? 누가 이런 낮은 금리에 돈을 굴리는 거지? 겉으로만 보면 아, 시장이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1에서 5년 중기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됩니다. 근데 1년 이하 구간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금리 인하 기대만으로 설명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정책 기대보다 전 세계 현금 파킹 수요가 몰리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은행은 IORB에 넣을 수 있고 MMF는 RRP에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3.6% 단기채를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RRP를 직접 쓰지 못하는 MMF 내부의 RRP 비적격 단기자금과 레포 기반 자금이 많아서 이 구조적 수요가 단기채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눌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구간 금리가 IORB 및 RRP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낮아진 금리 위에서 헤지펀드는 3개월물까지는 현물을 사고 6개월에서 1년은 선물로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연준 입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연준의 권력은 단기금리를 금리복도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 바닥이 시장에 의해 바뀌어 버렸어요. 정상이라면 RRP 3.75%가 바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우린 3.6%로 갈래요 하고 있는 상태죠. 바닥이 바뀌면 금리 정책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통제력 약화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단기채 금리가 이렇게 눌리면 그 위에서 움직이는 헤지펀드 레버리지가 커져요. 금리가 눌릴수록 베이시스가 커지고 레버리지도 더 쓰게 되고 포지션도 민감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조금만 건드리거나 QRA가 변하면 헤지펀드 포지션이 바로 흔들려요. 그 순간부터는 국채 매도를 하게 되고 레포 시장은 경색되고 금리 스파이크가 생기며 변동성은 확대됩니다. 이런 순서로 연쇄 반응이 터지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면 연준은 정책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소방수가 돼요. SRF 사용 급증, 유동성 경직, 그리고 결국 QE가 필요해지는 상황에 몰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트리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바로 단기채 공급 변화예요. 지금 단기채 금리가 눌린 이유 중 하나는 재무부가 단기채를 많이 찍어도 그걸 다 받아주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재무부가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중장기채 발행을 늘리며 정상화를 시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변화는 겉으로 보면 건전해 보이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레포 시장의 균형을 흔드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채는 현금처럼 쓰이는 최상급 담보인데
이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만기가 길고 가격 변동성이 큰 장기채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딜러들은 이 물량을 떠안기 위해 레포 시장에서 더 많은 현금 조달이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담보는 넘치는데 현금이 부족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점입니다. 이때 레포 금리는 금리 복도 아래에 붙어 있다가도 갑자기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죠. 레포 금리가 튀면 바로 그 레포 자금으로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헤지펀드들의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달 비용이 급등하고 베이시스가 좁아지거나 역전되면 마진콜이 연속으로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국채 매도, 레포 경색, 금리 급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면 연준도 QE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그림이 떠오르지 않나요? 지금 미국 정부는 내년 중간선거 때문에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금리 수준에서 정식 QE를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경제 실패 꼬리표도 따라붙고요. 그런데 만약 자연스럽게 QE 명분이 생긴다면, 정부 정책 실패가 아닌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줄곧 미정부가 고용시장을 둔화시키고 단기채를 이용해 금리 인하를 설계하고 있지 않나 의심한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채 금리가 IORB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이거 QE 명분까지도 연결되는 그림을 깔아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겼어요. 위에서 설명했듯 단기채 비중을 정상화만 시켜도 단기자금 시장은 쉽게 경직됩니다. 그러면 단기자금 시장에 문제가 생겼다. 조치가 필요하다. 정책 실패가 아니라 연준이 실책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QE가 필요하다. 는 명분을 충분히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 QE 라이트를 쓰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차치시키고 QE를 더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물론 이건 그냥 제 가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설계를 했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에 변화를 줄 때에는 리스크 대비는 해두고 있을 것이기에 진짜 시스템 붕괴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명분 살리기 정도로 만들지 않을까? 지금 연준의 QT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QT가 끝나면 부족한 유동성 부근을 체크했기에 이제 부족한과 충분한 유동성 사이 구간을 어느 정도 다시 채워줘야 합니다. 여기에 AI 기업들의 캐펙스 수요도 겹쳐서 일정 정도의 자산 매입은 필요해요. 다만 이건 요즘 경제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자산 시장을 띄우는 QE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채워넣는 기술적 QE에 가깝습니다. 보통 QE 라이트 또는 미니 QE라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미국 정부가 계속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것이고 특히 내년 5월 파월 의장의 임기 종료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일정과 정책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도 그 정도 시기가 될 것이고 QRA 발표 시기도 5월, 그 즈음에 단기금리 왜곡이나 금융 스트레스가 발현된다면 파월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연준 체제는 전임 체제가 남긴 불안정을 정리한다는 보다 수월한 명분 아래 유동성 전환을 선택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호가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유동성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정치적 변수만 없다면 우리가 기다려온 그 타이밍이 그 이후에는 오지 않을까? 물론 유동성 랠리를 기다리면서도 계속해서 지표들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어떻게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확인한 지표들과 해석은 저의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